오늘은 미국 시장 장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늘 새벽에 1.7 중반까지 올라갔던 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1.6대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연준 의장이 SLR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현금을 쌓아야 되니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채권 수익률 자체로는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댓글 다신 분 중에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금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융계에서 국채를 안 팔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일리가 있는 분이고,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요선 빨간 거와 파란 선이 예금 잔고 추세거든요. 금융기관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증해서 이제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또 대규모로 들어오면 이게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단기간에 이것 때문에 국채를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매도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1년 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 댓글을 써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근데 보여드리진 않았던 이유는, 그게 명확하려면 미국의 금융기관이 매집한 국채 매집 규모가 얼마며 그거에 대해서 보유할 그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금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거론만 했던 거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 국채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단지 파는 것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국채를 이제 매집하거나 매도하는 그런 상황의 움직임이 혼합돼서 이게 수익률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 나타날 건데, 일단 가시적으로 확 들어오는 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소설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할 때 항상 데이터를 근거로 뭔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그걸 어떤 의견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몇 분들이 물어본 내용 중에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해운업하고 조선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하기가 참 난망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 자산 관리에 쓰면 되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 동영상으로 다루자니 소설 쓰는 것 같고, 아닌데 이제 밑에서 개인 댓글로 쭉 달자고 하니 막 글을 달다 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설 쓰더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몰아쳐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소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투자가 투기 아닌 합리적 행동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뭐 이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투자를 저거 왜 하는 거야 저거? 제정신 아니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책은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금융투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광기에 휩싸여서 쓸데없는 투기의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 투기라고 하는 행동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은 그게 합리적 투자라고 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장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하고 비견할 만한 게 뭐냐면, 그게 튤립 투자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튤립 한 송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그 집 한 채 값, 그 다음에 아주 그 숙련공이 한 2년치 월급인가 그 정도 되는 수준에 거래된 때가 있었어요. 튤립 한 송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미친 짓이죠. 근데 나중에 이 비트코인이 폭락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컴퓨터 내부에서 채굴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잘 쓰지도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격을 확 밀어 올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살아남으면 그거는 아주 현명하고 합리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냐 미친 짓이냐는 비트코인이 살아남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될 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비트코인이 너무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건 인정해주고 어떤 건 인정 안 해줘야 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전공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아주 강력하게 된 하나의 거래 수단일 뿐이에요. 비트코인은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그 블록체인도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 용인을 안 해줘야 되나요? 이런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하겠느냐? 저는 급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일정 수준 내려가면 또 받치고 내려가면 받치고 이런 행위.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계단형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내려가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내려가더라도.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기관 투자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이거 함정의 행동이라고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뭐 하려고 들어왔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에서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따서 이익을 낼 만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툭툭툭 두들겨 보는 데가 기관 투자자예요. 이 기관 투자자를 운영하는 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자기 돈도 여기 투자를 하는지 비트코인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나마 가장 솔직한 사람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예요. 자기 돈을 갖다 들이붓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여기 들이붓는 게 아니고 고객 돈을 들이붓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방형 일정을 일정 부분 뗄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기 보시면 캐나다와 브라질에서 ETF가 상장됐거든요. ETF가 상장됐다는 뜻은 개미들 중에서 이거 막 뛴데 여기 가서 나도 한번 얹혀가지고 어떻게 뭔가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막 긁어다가 붓겠다는 시도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시도가 열렸다는 뜻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떠받치는 액션. 이 개미들이 저가 매수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영역이 열렸어요. ETF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방형 시장은 일정 부분 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은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 말씀드렸죠. 금과 똑같습니다. 금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원자재도 아니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 넣으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자동차가 굴러가요. 철광석은 들어오면 가공을 해가지고 철로 바뀌죠. 뭐 쌀 같은 건 먹어 없애고, 그죠? 그래서 원자재는 특성이 본인의 고유의 상황이 전환되는 어떤 다른 상황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환 가치만 있을 뿐이에요. 그 원자재를 가지면 어떤 걸 가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돈으로 화폐를 교환하는 것. 하지만 금은 아니에요. 금은 여러분들이 형태가 유지되면서 계속 가잖아요. 물론 뭐 목걸이를 만들거나 혹은 초밥에 조금 올라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그 유형 자체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환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상태 보존이 계속 잘 유지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환 가치로 인정되어 왔어요. 인간한테.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사실은 1971년도에 닉슨이 불태환을 선언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수천 년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금은 한정된 채굴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금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주에서 만들어진 게 지구에 딱 들러붙으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채굴량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가면 갈수록 지금 그 채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트코인이 금하고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비슷한 성향의 얘기를 했습니다. 금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근데 문제가 금은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을 딸랑 들고선
현대차 가가지고 야, 나 이거 금 줄 테니까 이 금 받고서는 나머지 차익은 현금으로 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고객님, 이건 감사한데 저희는 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거 은행 가셔가지고 환전해서 돈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걸요. 그런데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금은 최종적으로 화폐 가치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수단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수단, 금태환처럼. 그렇지만 화폐를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얘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금은 또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보관이나 혹은 가지고 다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냥 그 숫자로만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화폐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왜냐하면 화폐를 대체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이 화폐를 가지고 큰 이익을 얻던 국가를 위협한다는 뜻인데, 그 가장 큰 위협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통화를 가지고 있고, 그 가장 강력한 통화 때문에 대규모로 적자를 유발해도 잘 굴러가는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런 것들을 대체한다면 미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액션들이 가장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듯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호를 풀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기술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술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처럼 완벽한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비밀 보안 수단이 또 다른 어떤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거 다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화폐들이 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기존에 있던 그 혜택 보는 국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화폐에 대한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 미국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월이 한마디 하셨죠. 오늘 새벽에 가상화폐는 투기적 자산이지 유용한 자산가치 저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면 2년 정도 지나면 디지털 화폐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은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화폐를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전 세계 두 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GDP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그 기축통화하면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걸 중국이 나중에 그걸 자기가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그 좋은 점을 왜 비트코인에 의해서 날려야 되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거고, 이거보다 더 선수친 동네는 디지털 화폐는 아니지만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야, 비트코인을 채굴하지도 말고 거래해도 처벌하고, 채굴해도 처벌하고 거래해도 처벌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인도처럼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실제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교환해 주는 것, 아니면 그 다음 단계는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올리는데, 비트코인을 최악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인도처럼 강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 처분해. 채굴 안 돼. 거래 안 돼. 유통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폭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다른 미국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겠느냐? 단순하죠.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폐에다 세금 때리는 거 보셨어요? 화폐는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화폐는. 그런데 얘가 투자 자산이라고 보면 세금을 때릴 수 있죠. 주식처럼. 가치가 올라가니까. 화폐는 교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자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 화폐를 죽이려면 강제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인도처럼 그게 아니고 세금을 대규모로 때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얘를 완전히 그 수면 위로 올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최근에 우리 뉴스 보도가 나왔죠. 의사가 비트코인에다가 세금 안 내려고 딱 쌓아놨던 걸, 그걸 딱 계좌를 두져가지고 딱 압류를 쳤더니 세금을 냈잖아요. 좀 머리 좀 똑똑한 머리를 좀 좋은 데 쓰시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 안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투명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금융거래, 은행 통장처럼 완전히 쫙 꿰뚫어서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면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을
묻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저기 금융통장이나 이런 거래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분석하는 애요.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뭐 들어가고 얹혀지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단박에 붕괴되진 않을 거다. 왜? 인도처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전 세계에서 필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ETF 자금, 그러니까 개미들의 자금을 당길 수 있는 ETF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붕괴된다 하더라도 내려오다가 걸려서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계단형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게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이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밀어 올릴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경 직성을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튀는 게 아니고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최근 뭐 한 1년 동안 봤던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막 싸잡아서 대규모로 눌러가지고 어느 순간에 폭락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인도하고 중국 정도는, 그 다음에 중동 이런 지역 정도는 강제로 다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좀 잘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뭐 미국, 하든 서구 유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대규모로 때린다거나 아니면 금융 자산에 움직이는 것처럼 완전 투명화 과정을 만들어서 이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가격을 계속 아랫방향으로 밀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금값 패턴인데, 이게 이제 검은 게 명목이죠. 한번 급등했다가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급등, 이게 소멸되지 않고 밑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있다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걸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정리하면 아주 단순한데, 비트코인이 화폐화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화폐처럼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쓰이려고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은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들을 계속 이제 큰 국가들이 뭔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제재를 막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비트코인의 그 마지막 끝자락으로 다가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실제로 가상화폐들이 막 유통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힘을 잃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업과 그 조선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뭐 어디 보면 지금 뭐 해운이나 이런 것에 컨테이너나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빡빡해서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 보면 제가 이렇게 이분 데이터를 보여주나? 데이터가 없어요. 기사에 말로만 하고. 여기 보면 이거는 그 컨테이너의 가용성 지수거든요. 컨테이너가 얼마나 그 현재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0.5% 아랫단에 있다는 얘기는 좀 빡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여서 이걸 쓰려면 좀 어렵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가용성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널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도, 이게 2020년도, 이게 최근이에요. 보면 이게 상하이의 그 컨테이너 가용성인데, 2019년도 한참 경제가 돌고 있을 때는 빡빡한 영역에 있다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맞으면서 가용성이 늘어났죠.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 약간 빡빡해지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빡빡해졌거든요. 최근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가용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LA 항을 한번 보면, LA 보시면 널널하게 움직이다가 2019년도에 좀 밑으로 내려서 빡빡해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널널해지다가 다시 빡빡해진 것 같아요. 좀 널널해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에 대한 그 부분이 완전히 꽉 조여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꽉 조여 있던 패턴은 약간 누그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운임지수로 보면 이게 차이나 컨테이너 운임지수거든요. 이거 운임지수 내려오고 있죠. 3월달 들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상하이 쪽에, 상하이 항구의 컨테이너 지수인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쪽에서 뽑아내고 있는 컨테이너 지수하고 이건 좀 올라오고 있죠. 근데 BDI, 이거는 컨테이너는 아니고 그 원자재 벌크선과 관련된 운임이거든요. 얘는 두 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운임 자체는 전부 다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는 내려오고 있고 어디는 올라가고 있다. 이래서 수급에 대해서 약간 불균형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조건 계속 뜨거워서 쥐어짜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가용성 부분을 보면 가용성 부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어느 국가에서 뭔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필요한데 생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국에서 잘 생산하지 않고 후진국이나 이런 쪽에서 중진국에서 생산하던 것들이었는데 그런 의료 장비들을 막 빨리빨리 당겨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고 이래서 이런 공급 체인의 문제 때문에 바싹 조여졌던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점점 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싹 조여진 해운업은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정상화되면 될수록 점점점 더 느슨해질 거예요. 정상화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를 겪었던 선진국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부의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바짝 조여졌던 그 물동량의 위기를 상황이 발생할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물동량 확대에 대한 측면보다는 물동량 축소에 대한 측면이 더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해운업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기업에 투자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 주가 차트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한진해운, 그러니까 이거 현대상선이거든요. 한진해운은 뭐 상장 폐지됐으니까 없죠. 이게 현대상선이에요. 가장 화려했던 날이 지나고 아예로 곤두박질 쳤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화려한 날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해운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이유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 2003년도 이후에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이게 왜 늘어났을까요? 이 앞에 보면 물동량이 이게 일정 수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폭등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거 원자재하고 똑같습니다. 원자재를 싹 쓸어 담았던 국가가 있죠.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원자재를 싹 쓸어 담는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때 해운업이 최고의 그 성취도를 보였어요. 이거는 해운업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 현대중공업이 분할해서 조선이 한국조선해양으로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거 보시면 과거 물동량이 일정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대 중반 들어서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이거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싹 끌어당기면서 그 원자재 물동량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그러면 원자재만 늘어났지, 그럼 BDI 지수나 이런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 이런 쪽이잖아, 그럼 컨테이너는 다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원자재를 끌어다가 저가의 공산품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저가의 공산품들은 벌크 선으로 날르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선으로 날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물동량도 원자재 가격도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 시스템 때 골디락 시스템이 발생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를 빨아들여서 원자재 가격은 끌어올렸는데 중국에서 저가 생산품을 만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으로 퍼뜨렸거든요. 다.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실제로 조선업하고 해운업의 폭발적인 이런 그 가격 상승 탄력이 이때 보였던 차트가 똑같죠. 그 이유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향후에 그런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겠느냐? 최근에 일어난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요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향후에 그런 체인이 만들어지겠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렸던 게 과거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의 초입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킬 데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그러면 여기 현대상선이나 혹은 한국조선해양이나 다르게 이 삼성전자가 계속 위로 밀고 올라왔던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얘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계속 밀고 올라온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초반기에 반도체 산업을 들이면서 일정 수준 이후에 반도체 선두주자로 계속 달려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성능을 계속 향상시켰습니다. 그 성능 향상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걔가 성능이 향상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가만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성능 향상시킨 게 가격을 또 올리고 거기다가 그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또 계속 늘어났죠. 굉장히 많은 양에서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도한 데가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반도체만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것과 관련된 전자제품들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 패턴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그리고 이 반도체의 선도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어떤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바람에 의해서 팡팡 튄 거 말고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주도권을 갖고, 이건 삼성전자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도권을 가지고 향후의 미래의 방향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애가 누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조선업하고 해운업은 경기가 화랑해서 뜨거워지면 경기 후반부에서 거래나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움직이는 섹터거든요. 이 두 가지 섹터는, 해운하고 항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섹터하고는 전혀 다른 섹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현대조선, 그러니까 이제 현대상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을 투자하고 싶으시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성향에 있는 주식이 이제 포스코와 같은 것들입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이 뜨거워져야만 뜨거워지는 산업인데 최근에 많이 깨진 다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건 맞는데 장기적 추세 관점에서 추세를 계속 이렇게 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설을 쓰느라고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